이제 이사철 그리고 또 봄철 이쯤 되면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직방이라는 업체 데이터를 보면은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6천 가구, 한 달 전보다 45% 넘게 늘어납니다. 또 이때 집을 좀 고쳐보려는, 저희가 일부에서 난방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창호를 좀 바꿔볼까? 바닥을 좀 바꿔볼까? 그런데 비용이 또 걱정되기도 하죠. 과연 좀 어떻게 더 경제적으로 혹은 업체에게 속지 않고 잘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까?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설 디자인 스튜디오 박재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일부에서 난방비 요즘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단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열 공사 현장에서도 어떻게 좀 많이 느끼십니까? 이게 난방비랑 직결된다라는 거? 실제로 저희가 단열 공사를 한 집과 단열 공사를 안 한 집은 데이터적으로는 1도에서 2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저희가 입주 전에 난방을 이사 하루 전날 틀어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난방이 17도에서 25도까지 오르는 시간 자체가 단열을 한 집과 안 한 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온도 올라가는 시간도. 네. 근데 그 단열은 비용이 좀 얼마나 한다고 봐야 되나요? 단열은 사실 비용 같은 경우가 이 업계에서 사람마다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네. 발코니 하나를 단열한다고 하면 보통 시세가 100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보통 한 30평대 네네. 아파트. 근데 이제 발코니가 보통 앞발코니, 뒷발코니 있으니 네네네. 한 200만 원 정도 단열에 좀 투자를 하시는 편이죠. 발코니 단열이라고 하면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벽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가 있는데. 발코니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요새는 세탁기 건조기 같은 경우를 보통 다 이제 일체형으로 많이 쓰시는데요. 네. 열이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보통 세탁실 같은 경우는 약간 남향 쪽보다는 해가 안 지는, 그러니까 해가 좀 지는 곳, 그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 습기가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환기를 자주 하셔야 되는데 매일같이 환기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단열 공사를 하셔야만 곰팡이나 이런 좀 습에 좀 취약함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에어캡, 뽁뽁이라든지 문풍지 붙이고 커튼 달고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는 엄청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열이라는 것은 결국 열을 뺏기지 않는다의 취지가 가장 정석이기 때문에 네, 밀폐력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템이면 이게 단순히 5,000원짜리여도 그 단열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젊은 세대가 전월세,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더라도 집주인만 허락을 하면 좀 예쁘게 고쳐서 살고 싶다, 이런 니즈도 있다고 하고, 근데 또 반대로 비용은 걱정이 되고 해서 셀프 인테리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죠. 근데 또 이제 셀프 인테리어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길보다는 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어떤 실수들이 현장에서 많던가요? 보통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반 셀프가 있고 완전 셀프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직접 페인트나 이렇게 도배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작업자분들을 섭외를 해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그런 반 셀프의 경우에는 이 실제 작업자분들이 일을 하는 거지만 그 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배를 시공할 때는 이 물에 종이를 적셔서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도배 시공 전에 먼지가 아예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도배하고 나서 바로 전날에 청소를 안 해놓거나 아니면 도배지가 마르기 전에 다음날 바로 먼지 나는 공사를 하면 도배지에 얼룩이 묻거나 예를 들면 먼지가 이제 쌓이게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공정에 대한 순서와 그 전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셀프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는 한 6개월 정도는 그 인테리어 그 선후 관계나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테리어도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닥, 벽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주방. 일반적으로는 뭔가 시공하기 전에는 그 시공할 거를 전부 다 기존 거를 철거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렇죠. 철거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바깥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 뜯고 그 다음에
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목공이 들어오고 이제 목공이 끝나면 이 도배 같은 걸 하고 바닥재하고 가구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셀프 인테리어 중에서 뭐 요즘에는 이제 도배를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페인트 칠을 직접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것만큼은 직접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라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제가 뭐 셀프 인테리어 관련해서 뭐 자문을 받거나 했을 때 네. 가장 많이 찾으시는 그 작업자분이 실리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이 실리콘 작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작업이고요. 이거는 하다가 망하면 이제 막 꾸불꾸불거리고. 문제는 실리콘은 망했을 때 예. 굳은 걸 기다리고 제거하고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며칠 걸리죠. 며칠 걸립니다. 그리고 실리콘이 생각보다 쓰일 때가 많아서요. 그래서 실리콘 없이는 셀프 인테리어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요 항목은 전문가를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인테리어 할 때 보면은 뭐 도배도 마찬가지고 그 뭐죠? 그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거? 뭐 필름 필름 네. 작업을 한 다음에도 실리콘 작업자가 나중에 따로 오시더라고요. 예, 맞죠. 아니 저 실리콘 쏘는 거 저분들 중에 손기술 좋으신 분 한 명이 그냥 하시면 안 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실리콘 쏘는 것만도 또 전문성을 요하는 거예요. 같은 작업자 내에서도 실리콘 작업의 상중하가 나뉘어져 있어서요.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 진짜 고수분은 예. 어떠한 장비 없이 실리콘 총만 있으면은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주걱 같은 이런 네. 뭔가 보조 장치가 필요하신 분, 뭐 이런 식으로 좀 등급이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딱 보면 저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해보면 망하고. 실리콘 쏘는 거 중요합니다. 또 그 인테리어 업체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집 근처에 있는 업체부터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쪽에서도 많이 골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업체를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 그 인테리어 같은 경우가 그 너무 고가의 항목에 속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면허가 중요합니다. 면허. 보통은 당연히 소비자분들은 업체에 상담을 받으실 때 네. 면허가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있겠지. 네. 마치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면허도 없이 이걸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아하. 이 인테리어도 원래는 실내 건축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어허. 실질적으로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를 맡기실 때는 면허 없는 업체에서 그 일을 진행했을 때는 전부 불법이고 어떠한 나중에 소비자분께서 법적인 뭐 보호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기사 근데 인테리어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실내 건축면으로 확인할 생각은 아예 한 적이 없네요. 마치 음식점 가면 당연히 일식 가면 일식 조리사, 기능사 뭐 이런 거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보거 요리하면 당연히 전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실내 건축 면허가 사실은 이 따는 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 인테리어 업체가 이 실내 건축 면허 자기처럼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내 건축 면허 자체가 그 업체의 그 직원분들이 그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어떤 자재나 이런 납품하는 거에 대한 뭐 기준이나 이런 것도 항상 지켜야 되고 표준 계약서도 지켜야 되고 면허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지켰을 때 그 소비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신 것들 그런 신뢰도가 다 채워진다고 보셔도 되고요. 아하. 그러면 이제 면허가 있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집이 인테리어 예쁘게 잘 하는가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그 집은 우리 잘해요. 꼼꼼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나온 사진들만 보여주겠죠. 이거 어떻게 평판을 체크해 봐야 됩니까? 사실은 그 요새 어떤 물건을 구매하셔도 다 후기를 보고 그 리뷰. 네, 리뷰나 후기를 보시는데 요새는 그 후기와 리뷰가 너무 광고로 좀 도배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맘카페 같은 지역 커뮤니티에 커뮤니티. 글이 올라와 있으면 정말 그 커뮤니티에 주민분이 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실제로는 교묘한 광고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글에서 예를 들면 주민분한테 쪽지를 보내거나
그래서 실제 주민분이 올린 리뷰인지 아니면 정말 광고 글인지를 더블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요새는 예를 들면 부동산 전문으로 공부하시는 그런 커뮤니티나 맘카페나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것들 지금 같은 광고 글을 피하기 위해서 쪽지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 사례인지 실제 업체가 했던 건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십니다. 그래요. 주변에서 실제 해본 사람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인테리어 비용이 어떻게 많이 올랐나요? 실제로는 뭐 저희가 체감하는 뭐 음식이나 이런 물가 상승 그런 거에 맞춰서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엄청나게 오른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다만 과거의 코로나 시점 기점으로 집에 좀 머무르시고 이 집에서 오랜 동안 유지하시면서 자택근무든 아니면 집에 휴식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과거에는 안 했던 시공 방법이거나 과거에는 안 쓰였던 자재들이 좀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과거에는 좀 고가 시장에서만 쓰이던 세라믹 같은 자재가 마치 식탁에만 쓰였지만 이젠 상판으로도 오고 그런 과거보다 더 많은 자재가 노출되고 더 고가 제품을 쓰기 시작해서 고급화돼서 올랐다고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도 뭐 이렇게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또 인력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이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 후에는 어떻게 좀 진정이 된 건가 아니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때 한번 오르고 나서 조금 잠잠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기점으로 한 3, 4년이 지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 계속 오른다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래요. 또 이거를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돈을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왜냐면 인테리어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이사 갈 때나 10년에 한번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했을 때보다 이렇게 비싸졌는데 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왜 업체에서 견적서도 받아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견적서가 되게 디테일하게 써주기는 합니다만 이게 맞는 금액인지 내용 하나하나 내가 뭐 따져볼 수도 없고 이 자재 비용이 이게 맞는 건지 좀 어렵거든요. 견적서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좀 팁 좀 주세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각종 커뮤니티에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견적서에 고객님께서 실제로 시공받을 자재의 브랜드, 출처, 그리고 수량,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제 가격,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자재비만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시공하시는 분의 시공 단가, 그리고 몇 명이서 시공하는지에 대한 시공 품수, 이런 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사실은 견적서에서 고객님들이 질문거리가 생기시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업체 대표님이 대답하시는 그 답변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을 좀 이제 해결하실 방법이 있을 거고, 또한 그 견적서 관련해서 정말 좀 신빙성 있게 신뢰 있는 견적서는 보통은 10장이 넘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보셨을 때 너무 간단하게 한두 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이게 견적서를 다시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근거가 없는 견적에 대해서는 보통 업체에서 단위를 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식. 보통 일식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뭉뚱그려서 발코니에 페인트 칠하는데 일식 40만 원입니다. 50만 원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30평대 도배하는데 일식 3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수나 수량이 그 단위가 좀 정확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하는 견적서는 피하셔야 되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나뉘어져 있는 견적서가 더 좋은 거다. 그렇죠. 그러네요. 이런 거 이제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32평인데 얼마예요? 5천만 원? 3천 맞춰주세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맞춰준다는 거를 이제 업체에서 승인을 한다는 건 고객님께 좀 원가율, 예를 들면 100만 원에 대한 소비자가가 있으면 업체 마진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됐을 때는 조금 서비스를 해준다는 식의 표현을 하시면서 맞춰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업체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업체보다는 정확한 단위와 금액을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거에 대한 시공 자료와 그거에 대한 후기 그런 거 장단점을 어필해 주시는 업체가 좀 더 신뢰가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113님이 면허를 확인하려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꺼려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확인해야죠. 그렇죠. 이게 무슨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1-20만 원이 아니라 최소 이거 뭐 1,000만 원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까 형후남님이 국평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올 철거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1억 내외 들어요. 이렇게 알려줬네요. 그렇게까지 듭니까? 물론 이제 어느 등급 어떻게 쓰냐에 따라 예,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물론 역시나 이것도 이제 들어가는 기간, 자재 뭐 이거 다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보실 때 도배나 바닥 한 요 정도 가격대로 하면은 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금액대가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바닥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업계 좀 비밀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강마루를 많이 쓰시죠. 네. 그것도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남들이 많이 쓰는 대중적인 강마루를 봤을 때는 저희가 받아오는 가격이 보통 평당 12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정도까지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마진을 뭐 15에서 뭐 25%까지 뭐 다양하긴 하겠지만 네. 보통 2만 원 정도 이제 그 마진이 있다고 붙여서. 치면은 보통은 14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가 정상적인 이제 마루 단가고요. 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거래할 때 보통 뭐 32평형이다, 네. 25평형이다 하는 그런 공급 면적에서 실제로 마루가 시공되는 실제 평수는 거기에서 80%나 90%만 시공되기 때문에 빠지는 면적이 있죠. 빠지는 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싱크대 밑에라든지 이런 데들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뭐 발코니는 타일이 들어가고 그쵸. 욕실 현관 이런 데도 타일이 들어가니까 그런 면적이 실내에 있게 정확히 빠져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84제곱미터지만 뭐 주방이라든지 화장실 빼고 나면은 실제로 뭐 70몇 제곱미터인지 요거를 업체가 꼼꼼하게 체크해 주는지를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단적으로 그냥 다 84제곱미터 이렇게 때려 넣는 것보다 역시 이거 알아야 됩니다. 벽지는 어떻습니까? 벽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시공하는 분들이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좀 달라지는 영향이긴 하지만 네. 대중적으로는 평당 한 12에서 15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이랑 비슷하네요. 바닥이랑 비슷합니다. 요거는 그 마진이 포함된 겁니까? 마진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되고요. 바닥보다는 조금 저렴하기는 하고 또 벽지는 이게 3차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옆과 맞죠. 천장까지. 근데 천장도 사실은 벽지가 필요 없는 부분도 요즘엔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물이라고 하네 전등 있는 부분. 예. 근데 그런 것도 잘 빼주는지를 봐야겠네요. 실질적으로는 그 도배지 같은 경우는 사실 빼는 부분은 예를 들면 붙박이가 들어가는 공간에 뭐 벽지가 안 들어가거나 예를 들면 주방 냉장고가 들어가고 키 큰 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키 큰 장 쪽은 좀 빼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다만 이제 주방 쪽은 업체가 빼주는 걸 승인하시는 게 좋고 붙박이는 그래도 빼는 것보단 나중에 구조를 혹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초 도배가 들어간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뭐 도배하려고 붙박이를 빼낼 수는 없는 거니까. 보통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비용을 빼드린다 말씀드리고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권해드리죠. 그러게요. 그래서 실제로 바닥과 벽지가 필요 없는 면적을 제대로 빼는가. 그렇죠. 이게 또 비용 됩니다. 왜냐하면 또 나중에 인테리어 끝나고 나면은 바닥 재료, 벽지 남아요. 재료가 남으면 또 이분들이 놓고 갑니다. 그럼 또 그 처치도 곤란해요. 그래서 좀 아깝더라고요. 저거 다 내 돈 주고 산 건데 이렇게 돼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방을 또 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란다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베란다를 확장을 하면 그 밑에다가 그 난방 배관을 또 추가로 깔 것인가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일이 커지죠. 네. 여기서부터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을 테고요. 보통 그 확장까지 고려하신다는 얘기는 샤시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창호도 교체를 하시고
그리고 바닥재 도배지 뭐 전반적인 그 전체적인 수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사실 뭐 이제 음식도 미슐랭 스타가 있는 음식점이 있는 거와 아닌 업체가 있지만 네. 이 인테리어 업계도 조금 하이엔드 자재를 쓰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대중적인 자재를 쓰는 업체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오늘은 약간 대중적인 단가를 말씀드리면 네. 보통은 이제 뭐 셀프 인테리어 카페나 아니면 그 오늘의 집 같은 플랫폼 같은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공사한 거에 대한 그 평균 그 공사 금액을 이게 좀 산출한 게 있습니다. 실제 금액. 실제 금액이죠. 그랬을 때 보통 평당 200만 원 정도가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공사를 하는 금액대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조금 더 남들이 하지 않는 단열이나 예. 뭐 샤시를 좀 더 좋은 걸 쓰시거나 그런 식으로 자재 등급을 좀 올리셨을 때 평당 한 250만 원 정도에서 공사를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제 하신다. 하신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200에서 250만 원. 요게 가장 많이 들어 한다는 거. 네, 물론 더 저렴하게 하시는 분도 많고요. 더 고가로 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제 평균적인 데이터를 플랫폼이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산출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5년 전쯤 코로나 직전인가 코로나 한가운데서 인테리어 했었는데 그때는 3.3제곱미터당 일단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들었거든요.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실제로 그 평당 100만 원 단가는 2010년 그 전후에 이제 평당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예. 그게 이제 2010년서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지금은 2020년 때 이제 와서는 평당 200만 원이 넘냐 안 넘느냐 이런 이제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꼼꼼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고 왜 반 셀프 인테리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즘에 그 온라인 업체에서 딱 그 전문가들을 섭외해주는 플랫폼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타일 전문가 따로, 단열 전문가 따로, 도배 따로, 바닥 따로, 문짝 따로. 요런 거는 실제로 가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까? 비용 같은 걸? 실제로 과거에는 시장이 인테리어 마진이 사실 사장님 부르는 게 가격이었기 때문에 뭐 40%까지 육박했던 마진율이 그랬던 시절에서는 그때는 엄청 이제 비용을 아낄 수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과거랑 다르게 정보가 좀 더 공개돼 있기 때문에 업체를 끼지 않고 지금 사회자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셀프 인테리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현재의 마진이 평균 15에서 25%라고 했을 때는 그 비용이 예를 들면 5천만 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의 1,000만 원까지 아끼실 수 있는 비용이기도 하고요. 네. 다만 아끼실 수 있는데 이 반셀프 인테리어도 실제로 전문가들이 시공을 하지만 가서 관리 감독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예, 잘 하셨는지 아니면 잘 하고 있는지 항상 현장에서 거의 상주하셔야 되고 밤과 후에는 자재 알아보셔야 되고 업체 알아보셔야 되고 뭐 이런 거 하시면 사실 그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그 실제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의 본인의 인건비만큼 또 그쵸. 낭비가 되는 게 있죠. 손품, 발품 그만큼 파니까 내가 좀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바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못해서 그냥 업체에다 맡기기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또 하나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조금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숨어 있는 방법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비용 줄이는 거는 사실 소비자분도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시고 네. 제 업계 후배나 선배분들, 동료분들도 질문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후배분들한테나 업계 동료한테 이런 대답을 한다고 치면 사실 요새는 과거에 좀 고급 공사라고 했던 자재들이 많이 수요가 생기면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금액대가 많이 저렴해지기도 했지만 새로운 신소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강마루는 무조건 합판을 코어로 제작이 됐다면 예. 지금은 뭐 합성 소재든 MDF든 조금 더 단가를 줄일 수 있는 자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자재의 장단점을 보고 많이 공부를 하시면 단순하게 마루를 신소재로 선택하는 것만 해도 뭐 50에서 100만 원을 아끼실 수 있고요. 예. 과거에 이제 몰딩이 없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칠하시고 필름 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도배로도
그런 몰딩 없는 시공이 가능한 뭐 L사의 어떤 이제 포땡땡이라는 브랜드나 네. 뭐 이런 여러 신소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 공구만 조금 확인해 보셔도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단가를 무조건 줄이는 거는 사실 그만큼 원자재가 덜 들어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좋은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확실한 리뷰를 약속을 하시고, 뭔가 이제 업계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더 이제 포트폴리오를 원하시는 업체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뭔가 이 단가 부분에서 나중에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이제 후기를 약속하시는 게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인테리어 업체가 원하는 걸 또 들어주면서 비용을 낮출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아까 몰딩이 없는 무몰딩 시공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딩이 넓은 걸 좋아하셨고 이른바 갈매기 몰딩 막 이런 거 맞습니다. 점점 작아지면서 요즘에는 무몰딩으로. 예. 근데 그게 아파트 같은 콘크리트 벽이 좀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거친 면이 좀 남아 있다고 해서 몰딩 없이 도배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좀 안 예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사실 제가 뭐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할 때 예. 무몰딩을 절대 하지 말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거는 무몰딩을 단순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네. 그 무몰딩을 하기 위해서 목공 작업서부터 도배하시는 분들의 밑작업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라 예. 뭔가 그 몰딩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소비자분께서 부담하실 바에는 차라리 그 비용으로 바닥재를 조금 더 좋은 걸 쓰시거나 단열에 좀 더 투자를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요즘엔 또 그 몰딩 안 하는 집 이렇게 보면 되게 깔끔하고 예뻐 보이니까. 그렇죠. 예, 사실 단가가 오른 이유는 소비자분들의 눈높이가 올라간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점점 더 잘 살게 되면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그 인테리어 계약하고 나서 견적서까지 다 보고 다 실행을 했는데 나중에 업체가 이거 하다 보니까 저런 하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비용이 더 올라갔습니다. 얼마 더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그런 이제 말이 바뀌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표준 계약서가 있는 거고요. 그 표준 계약서가 보통 정상적인 항목을 다 넣었을 때는 한 7페이지 이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서 자체가 7페이지 미만이거나 너무 간단한 경우에는 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 항목들을 업체에서 사전에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입맛에 맞춰서 뺐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아까 견적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은 10페이지 이상이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생각하는 견적서 내용과 사장님께서 생각하는 업체 사장님이 생각하는 견적서 내용이 서로 같은 텍스처와 문구와 내용이지만 이해하는 게 서로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소비자분은 이 견적서가 본인이 원하는 시공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돼 있는지 견적서 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견적서가 더 디테일해지고 양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바뀌기 전에 견적서 단계에서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을 전부 다 처음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예, 꼼꼼하게 체크해야죠. 견적서는 10페이지 이상, 계약서는 7페이지 이상. 그게 보통 소비자분들께서 문제 없게 그러니까 내가 꼼꼼하게 따질수록 어떻게 보면 향후에 분쟁 가능성은 낮아진다. 네, 맞습니다. 아까 1300님이 인테리어 AS는 언제까지일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이게 특히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특정 기간이? AS를 할 수 있는 기간? 사실 이 인테리어 기간은요. 그 AS라는 이 단어의 정의부터 해야 되는데요. 이 모든 시공은 사실 끝나면 그 뭐 잔금이나 이런 걸 주는 게 맞지만 이 통상적으로 뭐 도배든 바닥재를 시공했을 때 네. 1년 이내에는 이런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바닥재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예를 들면 국내처럼 온돌 난방을 하는 사계절이 있는 문화에서는 여름철도 겪고 겨울철도 겪어봐야 마루가 나무 자재여서 수축 팽창을 하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1년이라는 거는 이 시공 자재는 1년은 지켜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있는 거고요. 자재마다 가이드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샤시는 유리와 틀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이 맞고요. 오, 그래요. 네, 손잡이나 레일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창호 자체는 10년. 창호의 유리와 이 창틀, 창짝 같은 그 PVC 소재는 10년이 맞습니다. 근데 손잡이는 1년.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이것도 다르네요. 부위별로.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는 보통 1년이라고 보지만 이제 뭐 단열이나 뭐 누수 이런 설비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서는 예를 들면 겨울철 공사를 했고 아슬아슬하게 1년이 지났는데 뭔가 겨울철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을 때는 단열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절을 2번 정도 돌아야 되는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은 보증 기간을 좀 늘리는 것을 좀 요청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AS 기간은 1년이 평균이지만 정상적인 업체는 단열이나 이런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는 보통 2년. 그리고 창호같이 유지력이 강한 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창호 회사에서 10년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야. 요것도 그러면은 각 품목마다 AS 기간이 얼마인지는 계약서에 꼭 넣어야겠네요. 그렇죠. 그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 저희가 AS 하려면 비용이 이거는 더 들어갑니다. 아예 뭐 부품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공사 중에 하자가 생기는 거는 그 업체의 실수가 맞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공사 후에 이제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도 좀 경우의 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추가 비용을 얘기하시는 거를 봤을 때는 공사 중에 그 하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랬을 때는 표준계약서 내에 추가 금액이 공사 뭐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항목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자재값이 올라서 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아니면 갑자기 저희가 고른 자재가 네. 품절이다. 아니면 중국에서 이 배 타고 넘어오는데 납기일에 맞출 수 없다라는 식으로 다른 제품을 권하고 추가 비용을 요청하실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표준계약서 내에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없다고 명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난감한 게 특정 공사가 늦어집니다. 근데 내가 잔금 치러야 할 날은 정해져 있고 입주해야 할 날도 정해져 있는데 공사 때문에 그게 지연되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몸부터 밀고 들어가야 되니까. 보통은 그래서 지체 상환에 대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상환 금액이 있고요. 손해배상 금액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사실은 이런 거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하실 업체를 선정하실 때 예를 들면 소비자와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공사 중에 예를 들면 일정이 밀리거나 이런 게 없는지 소통하는 단톡방 같은 아니면 소통하는 문자 내역이나 이런 거를 계약하실 때 보여달라고 하시면 오히려 자신 있게 공사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이면 신뢰를 얻기 위해 보여주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하청업자가 문제 일으키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새벽에 가서라도 뭐 뜯어 고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뭐 그런 이제 뭐 문구가 있거나.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인테리어 업체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정말 이거는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8433님이 그러면 공사비 결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통 532가 보편적인가? 이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AS 확실히 해주는지에 따라서 잔금도 나중에 언제 줄 건지를 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좀 이제 안전장치를 걸려면 보통 그 건설사 방식을 좀 채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사실 이제 뭐 아파트를 지으시거나 뭐 대규모의 건축을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실제로 자재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입금하고 그리고 시공한 거 확인하고 입금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만큼 이제 입금을 하는 거고요. 공정 진행률에 따라서 만약에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보통 7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처음에 계약하실 때, 그리고 착수하실 때, 그리고 목공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마감재가 들어간 바닥 도배하실 때, 가구하실 때, 마무리 단계랑 이사 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진행에 따라 최대한 세분화해서 이 입금을 하실 수 있는 거를 업체와 좀 협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거의 이거는 뭐 건설 조선 업체처럼 그렇죠. 공정 진행의 상황에 따라서 나눠서 꼼꼼하게. 이것도 근데 사전에 또 협의를 해서. 그렇죠. 또 요 질문도 꼭 드려야 될 텐데, 그 공사하게 되면 당연히 진동과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이제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다 보니까 윗집, 아랫집, 옆집 또 피해가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어떤 데들은 그런 거 인테리어 업체 저희가 다 알아서 뭐 동의서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테리어에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어떤 일이 좀 필요할까요? 실제로 지금은 코로나 시점 이후로는 네. 이 대면에 대해서 좀 꺼려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공사 동의서를 대행으로 받아주는 업체가 사실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은 동의서를 받을 때 최대한 빨리 받고 끝내야 이제 본인의 수당이나 급여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렇죠. 사실은 이제 동의를 이제 해주는 입주민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그 동의서 받을 때 사실 살짝 감정이 상하거나 네. 조금 불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테리어 하시는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동의서를 대행을 맡기시지 말고 직접 동의서를 구하시는데, 특히 위아래 세 집이랑 이 위로 세 집, 아래로 세 집 정도는 약간의 좀 정성이 담긴 선물을 좀 들고 가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는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사실 저희는 아는데, 이게 입주민들이 그 소음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게 민원이 단순하게 그냥 불평이 아니라 정말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동의를 받을 때만이라도 직접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이 많기 때문에 맞죠. 직접 얼굴 보고 뭐 떡 하나 과일 하나라도 갖다 드리고, 특히 내일 모레 공사가 제일 소음이 심해요, 좀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또 하루 이틀은 또 참아주십니다. 또 그런 인정 넘치는 사회가 또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죠. 오늘 경제적인 거, 인테리어 하는 방법, 또 속지 않는 방법 여러 가지 잘 들어봤습니다. 예설 디자인 스튜디오의 박재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